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9호 태풍 마이삭이 내일 새벽 1시쯤 경남 지역에 상륙합니다.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법중사리 기간 만조 시간대와 겹쳐 해안가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10호 태풍 하이선도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또다시 영남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골프장에서 캐디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골프장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송도 지역 5개 골프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이었던 2017년 당시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군부대 관계자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이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사상 최대 증거금인 58조 원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1,500대 1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돈을 빌리고. 청약 열풍의 이유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신설합니다. 투기성 불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태풍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데 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가자마자 이번엔 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거쳐서 경남 지역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자정을 지나자마자 거제 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만큼 막대한 피해가 날까 우려됩니다.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훈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서 태풍이 이곳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평소 태풍이 접근하면 이곳 항구에는 주변 어선들이 피항을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강한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내륙 쪽에 있는 더 깊은 항구로 피신하면서 지금 이곳 부두는 휑하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오후 5시 기준으로 서귀포 남남동쪽 190km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늘 자정에서 내일 새벽 1시 사이에는 남해안에 다다를 전망인데요. 마이삭의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5m에 이르는데 이 정도면 큰 바위나 자동차까지도 뒤집어질 수 있는 매우 강한 위력입니다. 태풍의 경로도 문제입니다. 남해안을 거쳐 영남과 강원 동해안을 휩쓸 걸로 예보가 됐는데 130명 넘는 인명피해가 났던 2003년 태풍 매미와 경로가 매우 비슷합니다. 정부는 태풍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요. 전국 17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까지 올렸습니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의 해안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피 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남해안에는 초속 30에서 50m, 또 내륙에도 초속 40m까지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와 함께 최대 12m까지의 높은 파도도 예상되는 만큼 이 해안지대 주민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만반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기자가 말하는 동안 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제주는 또다시 태풍 길목에 들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는 해안가를 덮쳤고 가로수도 신호등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덮칩니다. 파도에 부딪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가까스로 파도를 피한 사람들이 서둘러 일으켜 세웁니다. 자칫 바다로 휩쓸려 갔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도 구경하시려고 올라가셨다가 그 파도에 맞아서 조개에서 떨어져가지고. 시내를 달리던 경승용차가 강풍을 견디지 못한 채 옆으로 넘어지고 신호등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바람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듭니다. 태풍 마이삭 영향권에 든 제주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한때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소방당국엔 50건이 넘는 사건 사고가 접수됐고 강풍의 전선이 끊기면서 제주 지역 1,2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 월대천은 범람 위기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우도 등 일부 저지대 도로가 침수돼 통제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전면 중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집안에 다 계시는 걸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도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본격적인 집계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밤 9시 전후 태풍이 가장 근접한 데 이어 내일 새벽까지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밤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풍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이동하는 경로에는 부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는 초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죠. 바람이 좁은 고층 빌딩 사이를 지나가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이 해운대 쪽이 초비상 상황입니다. 부산 현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배영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져 제가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인데다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 상황입니다. 파도도 커져 방파제에 부딪힐 때마다 굉음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부산에 접근한 시간은 내일 새벽 2시입니다. 내일까지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는 400mm 넘는 폭우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부산을 오가는 하늘길과 바다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김해공항 국내선 82편이 결항됐고 선박 670여 척이 태풍을 피해 육지로 피항했습니다. 부산시는 태풍에 대비해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문제는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기간에 태풍 상륙이 겹쳤다는 겁니다. 4년 전 태풍 차바 때 파도가 밀려와 큰 피해를 봤던 마린시티에는 또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지 않을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101층 규모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LCT도 처음 맞는 태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선 바람이 더 강해지는 빌딩빙이 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는 마린시티에 모래 주머니 놓아두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시간은 물이 차오르는 만조 시간과 겹칩니다. 이게 해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심지어 한 해 중에 가장 수위가 높다는 백중살이 기간이기까지 합니다. 앞서 보셨던 해운대 마린시티는 4년 전 태풍 차바를 겪었는데요. 제대로 대비를 했을지 배유미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가 고층 아파트를 덮칩니다. 주차된 차들이 힘없이 물살에 휩쓸립니다. 4년 전 태풍 차바가 상륙했던 당시 해운대 마린시티 모습입니다. 해일 피해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했고 2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태풍 마이삭은 더 큰 피해를 일으킬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시기가 1년 중 바다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음력 7월 15일 백중살이 기간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조 시간까지 맞물리면서 바다 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피해가 많고 그러면 이제 또 시설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또 가게에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만조로 수위가 상승한 상황에서 태풍이 동반한 강한 바람까지 가세해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면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 일대를 덮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대조, 백중사리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혹시 만조하고 겹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유발된다는 거죠. 4년 만에 해일이 또다시 예고됐지만 대비책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태풍 차바 이후 해운대 마린시티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됐지만 길이 650m 방파제를 짓겠다던 부산시 계획은 예산 문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재로선 주민들은 쌓아놓은 모래주머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태풍 두 개가 쌍으로 발생해서 서로 밀고 잡아당기는 현상을 일본에서는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 이 최악의 경우 두 태풍이 합쳐져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루 앞서 마이삭이 강타한 일본에 이번 주말 다른 태풍이 또 달려옵니다. 일본 열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가로수들이 뽑힐 듯이 심하게 흔들리고 보행자는 몸을 가누기가 힘듭니다. 어제 일본 오키나와 해역에 태풍 마이삭이 접근하면서 8명이 다치고 3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살짝 나갔었는데 좀 걷기 힘들 정도로 맞바람 맞으면은 좀 뒤로 밀릴 정도로 바람 불었어요. 북상한 마이삭 영향으로 오늘 규슈 지방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고 전철 운행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말입니다.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어제 관부근 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이삭을 뒤따라 북상하는 하이선은 주말쯤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두 개가 인접해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학자가 발표한 이 현상에 따르면 경로와 세력에 서로 영향을 주는 두 태풍의 위력은 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마이삭과 하이선 두 태풍 사이 거리가 꽤 멀어 후지와라 효과를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년 전 태풍 솔릭과 뒤이은 시마론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해 일본을 향했을 때는 솔릭이 방향을 바꾸면서 위력이 약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자세한 태풍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현재 9호 태풍 마이삭은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시속 19km의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되면 거제와 부산 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오전 중으로는 강릉 인근 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태풍이 강하게 영향을 주는 시간대가 다를 텐데요. 언제쯤일까요? 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이미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부산과 울산 등 경남 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 2, 3시 무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릉은 오전 7시가 태풍이 가장 최근 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서울 경기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태풍의 영향 반경이 상당히 큰데요. 비바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이동 경로와 가까운 제주도와 영남 지역은 초속 5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위력입니다. 영동과 남부 내륙에도 초속 40m 정도로 달리는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는 세기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까지 동반됩니다. 내일까지 100에서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상청의 예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 경로에 대해서 한미일이 각각 다르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태풍이 경남 해안이 아니라 전남 해안 쪽으로 조금 더 서편에서 이동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남 내륙을 가로질러서 강원 북부 쪽으로 북상을 해서 영향권에 드는 지역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어느 경로로 오든 이번 태풍은 영향 반경이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건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불문하고 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태풍이 이렇게 단시간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서태평양이 지구온난화로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아져 있습니다. 30도 안팎의 고수온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태풍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보통 여름에는 한반도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고 있어서 태풍이 쉽게 뚫고 오지 못하는데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렇게 멀어져 있고 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가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태풍이 지나다니기 쉬운 태풍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태풍은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계속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국내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267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폭발적 급증세는 억제하고 있다면서도 하루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안전한 시기가 아닌 겁니다.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비교적 안전할 것 같았던 골프장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가평에 있는 골프장에서는 대표, 캐디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까지도 일을 했던 터라 캐디들 밀접 접촉자 수만 67명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불이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제 낮 골프장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오전 캐디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골프장 영업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예, 폐쇄가 됐습니다. 음성 판정 받은 직원들만 나와가지고 전화 응대하고 있고요. 취상대금만 나가지고 일단은 취소해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골프장 대표와 캐디가 접촉한 시점이 열흘 전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아침과 저녁 조회가 있었고 이때 캐디들이 대표로부터 감염된 걸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캐디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대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캐디들은 열흘 가까이 정상 업무를 진행한 겁니다. 해당 캐디들과 밀접 접촉한 이용객만 67명, 골프장 대표가 접촉한 인원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야외 골프장은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충남 서산시의 골프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폐쇄됐고 경북 경주시의 골프장도 같은 이유로 한때 폐쇄됐습니다. 선제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청은 송도 지역에 있는 골프장 5곳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외 골프장 영업을 중단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골프장에서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경험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래서 예방료 차원에서 이번 주말까지만 좀 참아달라 그런 의미죠. 골프장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신정락 선수에 이어서 2군 후보인 김경태 선수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 숙소 옥상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데 개방된 공간이지만 여기서 옮은 걸까요?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화 이글스 소속 투수 신정락 선수. 잇따라 2군 후보인 이른바 육성군의 투수 김경태 선수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신정락 선수의 숙소 옥상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두 선수와 함께 투수 코치 등 한화 이글스 관계자 7명이 있었습니다. 코치 측은 선수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 자리를 마련했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맥주 2병을 7명이 나눠 마셨다고 해명했습니다. 외부 식당 나가기 위험하니 여기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자. 외부 사람들 접촉하지 말고 그렇게 한 건데. 방역당국은 저녁 식사 자체는 10명 이하여서 방역 지침에 위반된 건 아니지만 합숙을 하는 운동선수들의 특성상 추가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건 없고 아직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화 이글스와 경기를 치른 LG 트윈스 선수들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는 6일까지 예정됐던 2군 북부리그 모든 경기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마스크 대충 턱에 걸치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전광훈 목사. 그 사이 퇴원을 했는데 고발에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끼고 마이크에 커버까지 씌운 채 기자회견을 열었죠. 위생은 조심하는 것 같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코로나19 확진 16일 만인 오늘 퇴원한 전 목사는 오늘도 정부와 방역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해요.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한 걸 사과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청와대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데 당치 않은 음모설을 퍼뜨리며 방역 조치에 회방을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앞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발언한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경찰도 오늘 오후 사랑제일교회 근처 전 목사의 사택 등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교회 압수수색에 앞서 일부 자료가 빼돌려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도 전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방역 비협조로 근처 상점의 손님이 끊기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지역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행태에 분노하며 상인들은 이달 말까지 손해액 산정을 마치는 대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흩어져야 사는 코로나 시대인데 짧고 세게 참으면 좋을 텐데 술 참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밤 9시 이후 가게들이 문을 닫자 편의점으로 공원으로 술 마시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김민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 9시를 넘은 시각 도심공원 벤치에 시민들이 붙어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벤치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는 땅바닥에 앉아 모여서 술을 마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일반 음식점 매장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9시를 지나자 편의점과 마트에서 술을 사와 공원에서 마시는 겁니다. 잔디밭과 벤치 곳곳에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는 안내문이 붙고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차단선이 쳐졌지만 모여든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맥주 먹고 난리 났었지. 10만 원 파는 20만 원 파는 거지. 여기 너무 많으니까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 앞에 다 나온 거고. 2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눕니다. 공원 관리인이 돌아다니며 주의를 주지만 관리인이 떠나고 나면 바로 마스크를 벗습니다. 한계를 좀 있는 편이고요. 워낙에 인원들이 지금 갑자기 쏟아져 나와가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편의점으로 몰리고 편의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다시 공원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늦은 밤 한강공원에서도 여럿이 마주보고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편의점은 술과 안주를 사가는 이들로 밤 늦게까지 북적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행동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번엔 청춘 남녀 수십 명이 단체로 미팅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젊은 게 좋을 때다 웃고 넘기지만 이 시국엔 얘기가 다르죠. 수도권에서 밤 9시 이후에 갈 데가 없다고 지방까지 원정 가서 놀다 오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참는 사람들 힘 빠지게 하는 모습, 김초롱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가족 이외에 사람을 만나는 모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이 제발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한 다음 날 밤 8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입니다. 거리에 인적이 드문데 이곳만 젊은 남녀 2-3명씩 들어갑니다. 총 참가자 40명, 미팅 모임입니다. 테이블마다 10명 넘게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출입문은 닫혀 있고 창문도 없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최적의 환경에서 미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마스크 필수적으로 착용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턱에 걸쳤고 마스크를 안 써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아예 안 쓰고 계신데 서로 신체를 접촉하는 게임도 이뤄집니다. 게임을 진행을 건데요. 아파트 게임은요. 아파트. 자, 이렇게 서로 미친 다음에 서로 포기를 해요. 다양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를 옮깁니다. 계속 자리가 바뀌다 보니 같은 술잔, 물컵에 여러 명이 입을 댑니다. 2시간 반 만에 1차 모임을 마치고 그제야 바깥 공기를 쐐니다. 코로나 걱정 안 되세요? 다들 똑같은 입장이죠. 근데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힘내갖고
2차 뒤풀이는 자정까지 이어져 참석자들은 총 4시간 동안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팅을 주최한 업체 측은 취재진과 만나 잘못을 인정한다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나마 인원을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목적이 남녀의 이제 무슨 만남이 목적인데 통일만 지금 원래 모임은 지금 하면 안 돼요.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모습은 어떨까? 네,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자주 모이는 신림역 주변 상권입니다. 지금 밤 9시가 다 된 시간인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심각성을 모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말해서 뭔가 저희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번엔 천안시로 가봤습니다. 충남이라 2.5단계 거리두기에선 빠졌지만 수도권 지하철이 연결돼 있는 곳입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볼링장에 사람이 꽉 들어찼습니다. 일부는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몇몇 술집도 코로나19를 잊은 듯 붐볐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요? 중국역이요, 중국역을 사용하면 서울 분들도 드시는데요. 천안뿐 아니라 수도권과 맞닿은 곳은 유동인구 영향으로 언제든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시민의 안이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만큼 나부터 조금만 불편을 참고 집에 머무르자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욱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며칠 전부터 SNS 메신저에서 빠르게 퍼진 글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10만 원을 내야 하고 안 쓴 사람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3만 원을 주는 지자체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런 마파라치 제도 운영 중인 곳이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17개 시도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 운영하거나 검토하는 곳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건 맞지만 안 썼다고 당장 벌금을 물리고 있진 않습니다.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수 있게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10월 1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전까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를 한다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10월 13일 전이라도 마스크를 안 써서 타인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만들면 형사고발을 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KTX 열차에서도 마스크를 안 썼다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감염병 예방법과 무관하게 승객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철도 안전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안 썼다는 신고 18,000건 넘게 들어왔다는데요. 이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시민 4명에게 각 25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역당국의 단속 기준을 살펴보면요. 야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에선 마스크 써야 하고요. 턱스크, 코스크도 적발 대상입니다. 단속 규정이 강화된 건 적발보단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큰데요. 단속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란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통합당에서 이름을 바꾼 국민의힘이 오늘 한 통화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 후에 복귀하지 않은 일과 관련해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부대 관계자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 장관의 말대로라면 전화한 사람이 없는데 이 음성대로라면 전화 받은 사람은 있다는 주장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민창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A 대위가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보좌관으로부터 아들 부대 복귀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그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왜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 들긴 했었습니다. 당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비중령도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 때는 다 받는다 했거든요. 앞서 추 장관은 어제 오전에는 보좌관의 전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저녁 때는 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죠. 라고 물어봤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보좌관에게 통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해당 부대 관계자 등 5명을 군 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희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두고 때 아닌 편가르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을 응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해 폭염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고생한 의료진을 언급하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글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편가르기를 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 다음은 또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입니까?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의사와 간호사의 패싸움을 조장하고 있다며 아무리 의사 파업 중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라면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 SNS에는 같은 의료인, 같은 국민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편가르기 해도 되는 겁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절절하고 진심 담아서 눈물 날 것 같다는 등 상반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청와대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고마움을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열왕전화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엄마 찬스 진실은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의혹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추미애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아들이 복무하면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다른 병사 휴가 일수 28일보다 긴 58일을 다녀왔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인 추 장관이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특히 19일간의 병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게 추 장관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통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게 이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대 장교의 녹취는 있지만 네. 전화통화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은 없습니다. 추 장관은 전화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스스로 통화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 쟁점 규명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9일간의 병가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프지도 않은데 압력을 행사해서 병가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추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병가를 받은 것이다. 입장이 엇갈리잖아요. 네, 추 장관은 당시에 아들이 무릎이 아팠는데 병가를 얻어 수술을 했고 치료 과정에서 휴가를 연장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병가 처리 기록이 없습니다. 예. 군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구두로 병가를 승인했고 기록이 없는 건 행정상 착오라는 겁니다. 추 장관 아들이 오후 늦게 변호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했는데요. 국군 양조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병가를 신청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쟁점은 추 장관 측에서 아들의 진단서를 공개하면 말끔히 해소될 텐데요.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품격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의 품격은 불결한 손가락. 불결한 손가락 때문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기재위에서 의장 전입을 따고 자기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채택해줬어요. 네, 미래소방까지 가겠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 피하나 놓지 마시고 좀 조선님 최선입니다. 예, 알아요. 어디서 쓰십니까? 왜 멋있어가지고 쓰십니까? 저한테 끼어들지 마 하면서 저를 뒤를 치셨습니다. 등을. 불결한 손자락이 제 몸을 닿았다는 것에 제가 불쾌한 얼얼함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저 질의하는데 야지 놓고 끼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러 또 간 겁니다. 예, 말을 끄는 의원이나 이를 가서 따지는 의원이나 또 일본어까지 써가면서 받아치는 의원이나 품격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네, 여기에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거 폭행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가서 이건 뭐 성희롱하는 것이냐. 손가락을 가지고 아주 유치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0분 후에 회의가 재개됐고 김태흠 의원이 사과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국민이 준 소중한 시간 30분이 이렇게 또 허비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면 이제 정부가 개인 금융 과세 정보를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새로 생긴다는데 자칫 소설 속의 빅브라더처럼 개인정보를 너무 침해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부가 70대책을 발표한 직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한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연거푸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임시조직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집중 점검해 투기성 불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 적발하여 신속히 단속 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을 보강해 100명 안팎 규모로 꾸리는데 개인금융과 과세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 대응반의 조사 대상은 9억 초과 주택이었습니다. 신설기구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서울의 경우 절반 이상의 거래를 정부가 들여다보는 셈이 됩니다. 기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해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반발할 수 있어요.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 행위까지 점검하진 않겠다며 이번 달 안에 감독기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는 시대, 그 욕망을 타고 카카오게임즈가 공모주 청약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모인 돈은 58조 원, 경쟁률은 1,500대 1, 역대급입니다. 먼저 조현성 기자입니다. 증권사 창구마다 상담이 한창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주 청약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접속자 폭주로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은 오전 한때 지연됐습니다. 신청자들이 몰리다 보니 상담 창구뿐 아니라 이렇게 전화기를 설치해서 ARS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약 하나 되셨어요. 완료. 3억 8,400만 원. 비대면 수혜주인 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게임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좀 돈 좀 빌리고. 각종 규제로 부동산 투자도 여의치 않다 보니 다른 투자처를 찾은 겁니다. 엄마랑 합쳐서 한 대략 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청약을 했고요. 부동산을 매수할 엄두는 나지 않고 예금도 약간 일부 해지하면서 이번에 돈을 다 넣긴 했는데. 카카오게임즈는 사상 최대 증거금 58조 원을 끌어모으며
공모주 청약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상장한 SK바이오팜의 증거금 31조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경쟁률은 1,525대 1입니다. 청약 증거금으로 1억 원을 냈다면 5주 정도 배정받는 셈입니다. 수익률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수익 금액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금액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수익률이 조금 이렇게 허당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죠. 카카오게임즈는 오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이제 청약 광풍 시대가 됐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경제정책산업부의 안건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카카오게임즈 기업 공개가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에 뜬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산업과 관련된 주식이 워낙 전망이 좋고요. 여기에 그동안 증시에 투입되려고 기다리고 있던 막대한 자금들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네. 우선 비대면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게임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카카오게임즈에는 네이버처럼 함께 언택트를 이끄는 카카오라는 든든한 모기업이 있고요. 또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증시 투입을 기다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 6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2달 전에 먼저 기업 공개를 한 SK바이오팜 주가가 공모가의 5배 가까이 오른 것도 이런 청약 열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는 기업 공개 돈이 몰리면 상장 기업으로서는 성장 토대를 갖추게 되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좀 불리한,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썼다는 사람들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넣은 사람은 53주를 받게 되지만 1억 원이나 넣어도 5주, 1억 미만을 넣은 사람은 구경도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기업 공개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주식 계좌에 일종의 보증금인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은 사람에게 주식을 더 많이 배정해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또 금융사별로 VIP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소액 청약자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아예 추첨제로 배정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변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넣은 사람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겠네요. 네. 기대되는 기업 공개가 또 있습니까? 네. 다음 타자 또 있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 1위에 올랐죠. BTS의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은 다음 달 5일, 6일 이틀간이고요. 업계에선 기업 가치를 5조 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빅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지금 3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SM, JYP, YG 다 합친 것보다도 130억 원 가까이 많았을 정도인데요. BTS의 글로벌 인지도도 워낙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네, 삼성 얘기를 좀 해보죠.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는데 이게 한국 정부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봤고요. 삼성이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검찰 기소 내용이 그동안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해온 주장과 일치합니다. 최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가 피해를 봤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7,700만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데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소송, 즉 ISD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성이 불법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는데 엘리엇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의 주장이 ISD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 중에는 엘리엇이 접근 못했던 검찰의 수사 자료도 이 부회장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이 한국 정부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요즘처럼 엄중한 시기에 경찰들의 기강회의가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서장이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다른 현직 경찰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맞은편에서 나오는 승용차를 피해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골목길에서 먼저 차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고 낸 그 큰 SUV 있잖아요. 후진으로 피해주려다가 그냥 갖다 박았어요. 운전자는 현직 경찰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이모경이었습니다. 2km 떨어진 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이곳 버스 정장에 앉아있던 이경희는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경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광주에서는 현직 경찰서장이 술자리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심야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값 23만 원도 다른 사람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유흥업소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광주지방경찰청은 경찰서장의 직위 해제 등 인사조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파업 중에도 응급수술과 코로나19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면서 파업하지 못하는 그 속사정을 이다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급하게 손과 팔을 소독합니다. 골절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임의는 현재 파업 중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음압병동에선 파업 전공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의사들이 다닙니다. 별개로 코로나 환자분들은 저희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전임의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비율은 80%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30%만 파업했다고 밝혔지만 사직서를 냈거나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 환자 발생을 대비해 출근한 의사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저희 심장 기형 환자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가야 되는 게 저희 의사의 의무니까요. 환자들의 불편은 안타깝지만 파업의 이유가 의사들의 이익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전문가인 의사들과 논의 없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복무한 그곳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무런 유인책이 대책이 없어요. 10년의 족쇄가 끝났는데 왜 거기 남아있겠습니까? 서남대 같은 경우는 그 수련 교육 과정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폐교가 됐다는 건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수련을 받지 못해서 배출된 의사들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야 특위를 구성해 중재하겠다고 밝혔고 의협은 내일 대정부 협상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대장염으로 중도 하차하더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아니라며 발끈했지만 몇 번이나 포착된 미심쩍은 모습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폭력 시위로 폐허가 된 상점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경찰 총격에 중상을 당한 흑인 블레이크나 그 가족 대신 피해 상인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We're going to work with you. We're going to help you. Okay? We'll help you rebuild. It's a great area. It's a great state. 폭력적 항의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며 법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시킨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군병원 검진 당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란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Anytime a 73-year-old man with clinical obesity and a history of heart disease goes to the hospital unannounced, obviously medical people are going to ask why. 트럼프는 이와 관련 절대 일어날 일 없는 가짜뉴스라며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 6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경사진 곳을 엉금엉금 내려가고
양손으로 힘겹게 물컵을 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75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보다 3살 많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겨냥해 침해설을 제기했고 What's better, Sleepy Joe or Slow Joe? Tell me.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가 9.11 추모 행사에서 휘청거리자 그 흉내까지 내며 건강 문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And she can't make it 15 feet to her car.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 취임 시 모두 최고령이 될 두 후보의 건강 문제는 언제든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데요. 한 영국인 여성이 반년에 걸친 투병기를 그림 일기로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완치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 싶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반년 동안 투병 중인 영국 여성이 SNS에 올린 그림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때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담겼고 눈이 충혈된 모습부터 변기를 부여잡고 구토한 경험까지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Hell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one who's looking at the still ill corona diary. 발병 석 달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생마늘이나 고추를 먹어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고 누군가 다리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며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게 잔존하는 이른바 롱테일 코로나를 의심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 겪은 증상을 공유하는 움직임은 인터넷 공간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I had this like ringing in my ears. I got super hot and then I got the chills. Pressure in my face along my sinuses, and really like the most uncomfortable thing was my eyes were really hurting. There's so much pressure. 이 같은 증상이 후유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heir symptoms will be hard to distinguish from COVID symptoms.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겪는 환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에 당당히 이름이 올랐죠. 음악사에 남을 엄청난 사건인데 이대로 방탄소년단을 군대에 보낸다는 거 아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법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온라인으로 1위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진짜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진짜 아미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인 그룹의 맏형 진은 올해 12월이면 만 28세가 돼 더는 학업을 이유로 입대를 미룰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는 해외에서도 큰 관심사입니다. There's some sneaking talks, actually, about possible military exemption. Have you heard about this? No, I haven't heard about this yet. Oh. 집권 여당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가운데 국위 선양을 한 경우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를 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저는 그 현역 입병을 전제로 한 연기인 거거든요. 안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자. 하지만 실제로 병역 연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구 감소와 맞물려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국위 선양을 위해서는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입대 연기는 가능한 것 아니라는 의견과 국방의 의무 이행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태풍이 또 오는데 지난달 겪었던 집중호우 피해도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시에 댐을 잘못 운영한 인재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뭐가 진짜 원인인지 대책은 없을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홍윤아 기자입니다. 진흙빛 물바다로 변한 마을.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농경지와 주택들이 물에 잠긴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수자원 공사의 댐 수위 조절과 방류 실패가 수해 피해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된 장마 피해 원인과 대안을 찾는 토론회에서 당시 섬진강댐 운영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댐 운영 기준을 보면 전혀 문제 없이 됐고 오히려 상신만 수위보다 홍수 때 상대가 낮게 운영했다는. 그보다 제방관리 부실이 더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제방 침식과 탈피 현상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제방관리 부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을 구분해 놓은 홍수 위험 지도를 지자체만 보지 말고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일반 공개 안 하는 이유를 주로 땅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소통하고 이제 주민들과 협의하는 이런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에 발맞춘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길아입니다. 프로배구 코보컵 여자부 4강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김연경은 오늘도 펄펄 날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정원 기자. 네, 저는 지금 충북 제천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코보컵 4강 진출을 확정지은 인삼공사와 기업은행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팬들의 관심은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에 쏠렸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연속 득점에 경기 마지막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김연경. 김연경의 토스를 받아 무르르듯 공을 네트로 넘겨버리는 이재영. 득점 1, 2위를 차지한 김연경, 이재영 콤비의 활약으로 도로공사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현대건설, 기업은행에 이은 3연속 무실 세트 승리입니다. 조 1위, 이제 1위로 이제 4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실 세트로 저희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4강부터는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공사도 조 2위로 준결승에 올라 지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선수들이 골고루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며 지난 시즌 여자부 전체 득점 1위, 디우크의 의존도를 낮춘 겁니다. 훈련한 거를 선수들이 경기 때 와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신인 선수들 또 어린 선수들이 좀 더 비시즌 훈련 기간 동안에 많이 성장한 게 팀 전력이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열린 조별 순위전으로 흥국생명과 인삼공사가 올라가 있는 4강에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이 합류했는데요. 네 팀은 이번 주 금요일 결승행 티켓을 두고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제천체육관에서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시속 19km의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 새벽에는 거제와 부산 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 오전 중으로는 강릉 인근 해상을 빠져나가겠습니다. 제주와 경남 지역은 이미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부산과 울산 등 경남 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 무렵, 강릉은 오전 7시가 태풍이 가장 최근 접해서 고비를 맞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영향권에 들겠고 내일 오후에는 전국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에 밀물대 바닷물의 수위가 1년 중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 백중사리까지 겹쳤습니다. 따라서 밀물대 태풍이 접근하는 지역은 폭풍에 이를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제주와 부산 등 경남 해안과 동해안 지역이 바로 위험 지역입니다. 당장 서귀포가 오늘 밤 10시 26분이 만조 시각이 되겠고 부산은 오늘 밤 9시 전후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무렵이 두 차례 위험 시기입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